자,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을 강의 맡은 공경태 교수입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전산세무 1급은 여러분들이 초급 과정이나 중급 과정이 아닙니다. 전산세무에서 가장 높은 전산세무 1급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드릴 내용도 재무회계, 원가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중에서도 부가세, 그 다음 소득세, 또 원천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법인 조정, 법인세법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에도 법인 조정의 실기 작업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됩니다. 그냥 회계 기초의 수업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의 고급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먼저 말씀드리면 그냥 대충 공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이 목표를 잘 설정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 내용은 이렇게 할 겁니다. 많은 내용들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또 있으니까요. 우리가 전반적인 회계의 교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세무 1급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또 연관되는 그런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 제가 수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연습 문제 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 문제 풀이도 제가 단원별로 이렇게 연습 문제를 풀 때 다 풀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의 몇 문제들을 추려내서 그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해답을 보면서 또 교재를 또 참고하면서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지식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비의 말씀도 드렸고요. 자,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NCS를 적용한 재무회계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무회계 이론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론적인 기초 부분은 말 그대로 회계에 들어설 때 이론을 조금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 세무 1급에서는 많이 나오는 단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단원들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일단 어찌됐든 회계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는 일단 기업이 수행을 합니다. 네, 기업이 수행하는 과정이죠. 기업이 어떤 일을 한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회계정보 이용자, 네,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주주나 또 채권자 그리고 금융기관들. 자, 이런 기업과 연관을 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업 정보를, 그래서 기업 실체에 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라고 하는데 이걸 줄여본다면 기업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식별하고 측정하고 특히 중요한 말은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무 1급에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회계 1급에는 또는 회계 2급 이런 기초 수업에는 회계 정의 부분도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나무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나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가 이제 나무를 잘 그림을 못 그리는데요. 여기 이제 숲이라고 우리가 나무 숲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나무의 이 뼈대가 뭐냐? 개념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개념체계가 있는데요. 자, 이 개념체계라는 건 이 나무를 울창하게 이 숲을 울창하게 만드는 게 이 뼈대가 있어야지 나무숲을 울창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나무숲을 우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뼈대가, 그러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시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1번입니다. 자, 우리 시험과
출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의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주주나 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자금 등을 우리가 이제 회사에 뭐 출자하게 되게 됐죠.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자하게 되면 미래에 어떤 그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뭐 배당을 준다든지 이익을 분배를 어떻게 해준다든지 이런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또한 재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재무 상태, 현재의 재산 상태를 말합니다.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경영자가 있습니다. 자, 경영자가 그러면 회사에 이제 주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주주들은 어떻게 되죠? 다수입니다. 다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주가 있어요. 근데 회사를 운영하려면 이 주주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전문 경영자를 우리가 외부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경영자에게 보통 우리가 이제 3년이라는 기간 정도 주는데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보통 3년 정도 회사의 경영을 이 사람에게 맡겨보는 거죠. 이거를 수탁적인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자가 회사에 많은 이익을 주고 또 성과를 내준다면 계속 회사는 이 사람을 유임할 거고 같이 가게 되겠지만 만약에 경영자가 실패를 하고 만약에 성과가 없다 그러면은 다른 경영자로 또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출자를 하고 이 회사의 주인이지만 그 주인의 대신 다른 사람에게 경영자가 와서 책임을 지고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는데요. 그거를 경영자의 수탁적인 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재무보고를 하는 목적이 된다는 거 요거는 시험과 연관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의 이제 목적과 역할자 그랬는데요. 자, 이거는 시험엔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게 있구나라고만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자, 그러면 재무회계 개념 체계가 그럽니다. 어떤 특정한 회계 기준과 상충된 경우는 그럽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개념 체계가 있었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있어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저희가 공부할 기준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준과 서로 상충된다.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회계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요 문단 알아놓으십시오. 그래서 원래 이제 뼈대가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재무회계 개념 체계인데 회계 기준과보다는 개념 체계를 더 우선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경영자가 진다라는 거, 경영자가 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분의 사람을 보죠. 재정자, 그러면 이걸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회계 기준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 개정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재개정에 있어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게 재정자라고 하고요. 이 일관성 있는 지침을 꼭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용자라고 합니다. 자, 이용자라는 것은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이 돼 있잖아요. 이게 누구나 쉽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성자 그럽니다. 이건 작성자 말 그대로 회계 기준에 맞춰서 회계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또 공표 또는 공시 공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작성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 감사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외부 감사인이란 공인회계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공인회계사. 자, 이런 분들이 또 이 외부인들이 회사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좋은 점과 나쁜 점 또 어떤 고쳐야 될 점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형성하는 것을 감사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회계의 공준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온다. 우리 시험에 출제됩니다. 요거는 알아놓으세요. 그럼 공준이라는 걸 우리가 좀 줄여본다면 공준이라는 건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전제 조건이란 건 뭐냐? 회계를 기록하고 또 측정하고 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영향을 주는 환경적 가정이 있는데 그걸 공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제 조건을 설정하고 그 전제 조건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진다, 회계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여기에 나온 세 가지는 무조건 암기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암기입니다.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실체의 공준이 있고 계속기업의 공준, 기간별 보고의 공준이 있습니다. 자, 이걸 공준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가정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 가정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기업 실체의 공준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죠. 기업이 소유주하고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회계단위다.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소유주라 그러면 여기는 주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주주. 그러면 이 기업의 주주가 서로 다른 독립된 기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대로 하나의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소유주가 기업을 예를 들어서 뭐 통제를 하고 이 소유주가 이 기업을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버리면 이 회계 정보는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주는 주주는 그냥 배당을 받는다든지 그냥 어떤 경영에 참관할 수 있으나 이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하나는 독립된 어떤 기관으로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계속 기업의 공준이라는 것은 뭐냐? 기업이 원래 목적을 두고 회사를 설립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기업이 원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유지돼야 된다. 존재한다. 존재한다. 자, 이게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냥 있다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기간별 보고의 공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보통 이제 1년에 우리가 한 번 정도 1회의 재무제표를 만든다든지 6개월을 해서 6개월이라 그러면 우리가 반기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를 뭐 2회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회계 기간을 이렇게 기간으로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게 기간별 보고의 공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꼭 시험제 나온다. 꼭 시험에 출제. 자, 이거는 정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시험에 출제다. 자, 그러면 회계 정보란 우리가 기업 정보입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업을 중심으로 그 기업과 관련을 갖고 있는 주주라든지 채권자라든지 또는 금융기관들은요, 뭔가를 기업과 항상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기업이 있습니다. 자, 주주는 뭘까요? 주주는 회사에 돈을 출자하겠죠. 그리고 기업은 나중에 배당금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다. 그러면 또 역시 채권자는 기업에 돈을 출자하겠죠. 투자하겠죠. 그럼 여기는 뭡니까?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겠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 우리 노동조합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노동조합은 뭐죠? 기업에 근로를 제공합니다. 그럼 기업은 어때요? 성과급을 줘야 됩니다. 이때 이제 매년마다 연봉 협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노동조합은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가서 돈 올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기업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아, 작년에 우리가 노력해서 매출이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급을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어떤 장보를 어떤 자료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료가 회계 정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회계 정보가 가장 유용한 의사결정에 사용되려면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누구나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 정보는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또한 회계 정보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자, 먼저 1차적으로 우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계 정보에, 그러니까 이런 주주나 경영자 또는 뭐 출자자, 이분들이 원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끔, 적합하게끔 정보는 만들어 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하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측 가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회계 정보 이용자는요, 내가 출자를 하게 되면 미래에 내 어떤 그 출자된 돈이 어떤 형태로든 회사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 재산이나 경영성과 현금 흐름 등에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치는 미래라는 말을 넣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피드백 가치라는 것은, 자, 과거에 내가 가졌던 기대치와 그 다음에 현재의 예측치를 이렇게 확인하고 또 수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라는 게 피드백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가치는 과거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현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적시성이죠. 정보는 적시에 제공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가 필요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점에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입니다. 정보라는 건 뭡니까? 오류나 편의가 없어야 됩니다. 네, 특히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정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그리고 오류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러한 정보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신뢰성이라고 우리는 묶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신뢰성 밑에는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중립성, 검증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그 거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실질적인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고, 그것이 표현의 충실성이고요. 그 다음에 중립성이 있습니다. 중립성은 편견이나 편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 이익이나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이라는 건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한다면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측정 방법을 달리했다 이거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의 기업 정보를 측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방법은 서로 다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꼭 시험에 출제되니까 여기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1차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다.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 아래에는 예측 가치가 있고 피드백 가치가 있고 적시성이 있다 하는 거. 신뢰성 아래에는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적 특성에는 서로의 어떤 상충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의 상충이라 그러면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 즉 반대의 생각을 이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상충 관계라는 것은 반대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반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평가할 때 우리가 이제 뒤에 단기 매매 증권, 뭐 매도 가능 증권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평가할 때는 목적에 적합하다는 걸 한다면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적시성 또
뭡니까? 우리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이런 걸 이제 목적 적합성에 두고 있죠. 그러면 신뢰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원가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손익을 인식한다. 손실과 이익을 계산하는데요. 자, 목적 적합성은 발생주의입니다. 자, 그때마다 발생했을 때 바로 기록을 해줘야 된다는 게 발생주의고요. 신뢰성은 현금주의로 넘어갑니다. 또한 재고자산은 우리가 저가법, 그 다음에 원가법,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자산처리, 비용처리,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목적 적합성은 빠르게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신뢰성은 연차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자, 공사수익은 진행기준이고 신뢰성은 완성기준이고요. 자, 그 다음 투자주식은 지분법, 원가법, 대손상업비는 충당금 설정하는 거, 직접 차감하는 거. 이게 두 가지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서로 반대의 관계를 갖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정보의 1차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적 특성이라는 건 뭐냐? 두 가지를 둘 수 있는데 비교 가능성. 그래서 비교 가능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고 기업 간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기간별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표를 만들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2000X1년 거래하고 2000X2년 거래하고 이거를 서로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금이다 그러면 2000X1년에 100원이었는데 X2년은 120원이었다는 것은 그럼 뭐예요? 증가가 얼마 생겼어요? 20원이 늘어났다. 이걸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여기에서 연도별로 비교하는 것을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중요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정보가 있을 때 중요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정보냐? 재무제표에 기초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어요. 회사의 주주들은 굉장히 자본을 출자해주는 그런 집단들이기 때문에 회사는 그 주주들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러는 것을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중요성은 네, 임계체나 판단 기준으로도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차적도 여러분 꼭 시험 출제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이제 보수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세무 1급에서는 보수주의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보수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재무적 기초가 견고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재무적 기초가 견고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단기순이익을 낮게 보고한다. 이게 2번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단기순이익을 낮게 보고한다. 그럼 단기순이익을 낮게 보고한다는 것은 결론은 뭡니까? 세금을 예를 들어서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세를 작게 내게 할 수 있는 거죠. 작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주의는 안전하다라는 거죠. 기업에게 안전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전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 기업의 재무구조가 튼튼해집니다. 좋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저해하여 기간손익이 왜곡될 수 있으며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있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매번 단기순이익이 낮게만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쩌다 보면은 단기순이익이 높게 나타나서 세금을 많이 낼 때가 있을 거고 어쩔 때는 세금이 또 적게 낼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 이 보수주의를 고집을 해버린다면 그죠? 어떻게 됐든 이 단기순이익을 낮게 보고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높게 났단 말이에요. 높게 나타났는데 이걸 낮게 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조작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게 단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죠. 재고자산의 저가평가. 그러면 자, 이런 재무상태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에 1,000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부채가 있죠. 자, 여기가 자산이 있고 부채가 300원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자본이 500원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남습니까? 200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저가로 한다. 자산을 작게 적다 그러면 900원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300원과 500원이 그대로라면 당기순이익은 어때요? 100원으로 줄겠죠. 그러면 200원일 때 세금이 10%다라고 한다면 20원을 납부하겠지만 100원일 때는 10원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있는 자산을 낮게 책정한다. 자산을. 그러면 이만큼 당기순이익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또한 미실현 이익을 적지 말라는 거죠. 미실현 이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이 있습니다. 자, 수익이 5,0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비용이 우리는 빼게 되죠. 비용이 3,0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2,000원이 남을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수익을 미실현 이익을 만약에 플러스한다. 여기다가 플러스 미실현 이익을 플러스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더 플러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실현 이익이 더해지니까 6,000원이 되는 거고 비용은 3,000원이고 당기순이익은 3,000원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3,000원 증가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미실현 이익은 배제라는 거죠. 배제. 그래서 수익을 낮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발부채의 즉시인식. 자, 부채를 여기 있는데 우연히 발생된 부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우발부채를 더해버리면 부채가 많이 늘어나 버리겠죠? 그럼 부채와 자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기순이익은 반대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공사 손실을 즉시인식한다. 또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초기에는요, 감가상각 방법도 정예법보다는 정률법을 많이 쓰면 그만큼 감가상각비 비용이 많아집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 또 세금을 낮출 수 있고요. 그 다음 물가가 상승할 때도 후이선출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자산이 많이 낮추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장기 공사할 때 완성 기준보다는 진행 기준을 하게 되면 진행률을 나누어서 그 공사의 수익을 얻기 때문에 자, 이 뭐 X1년, X2년, X3년 이렇게 나누어서 공사 수익을 이렇게 나누어서 수익을 나누기 때문에 매출이 그만큼 다운되기 때문에 이익도 그만큼 작아진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 기준보다는 진행 기준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수업을 함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